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80년 여름,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적 경랑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79년 11.6 사태 이후 잠시 피어났던 민주화의 기대, 이른바 서울의 봄은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비극적인 진압으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의 석 달은 신군부가 권력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굳혀가던 결정적 시기로 기록됩니다. 지금부터 이 시기의 정치적 경랑부터 사회의 풍경, 문화,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사건들까지 여름과 초가을의 시간을 차분히 되짚어봅니다. 첫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80년 여름, 한국 정치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의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구조 재편의 완성.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수순에 가까웠습니다. 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국군 통수권과 정보기관, 치안 권력은 사실상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로 기능했고 주요 정책과 인사, 치안 결정은 청와대가 아닌 군부 내부에서 먼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외교 행사나 국무회의 주재 등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대통령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자 신군부는 더 이상 간접 통치가 아닌 직접 통치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사회를 의식해 군사 쿠데타가 아닌 헌법과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정권 이양 형식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 대통령 사임 후 불과 11일 만에 전두환 당시 육군 대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간접 선거 조직으로 국민의 직접 투표가 아닌 대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이 순간을 기점으로 군부 권력은 더 이상 배후가 아닌 헌법상 국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섰습니다. 군사 반란으로 시작된 권력 장악은 대통령 선출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합법성을 부여받았고 신군부 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 운영 주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은 훗날 제5공화국 체제의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언론 통제와 정치적 탄압, 권력 장악과 동시에 여론 통제도 본격화됐습니다. 신군부는 군과 행정 권력만으로는 체제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회 분위기와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와 해설은 사전에 차단됐고 정치 관련 보도는 엄격한 검열을 받았습니다. 언론사마다 보도 방향을 암묵적으로 제한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기자들은 점차 스스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통제는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편집과 보도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가시화됐고 정치사회 기사뿐 아니라 일상 뉴스에서도 불필요한 해석은 배제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내용은 점점 비슷해졌고 갈등과 저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보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11월 언론 통폐합 조치가 공식 단행되며 비판적 언론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7월부터 9월은 이 통제 체제가 완성되기 직전 언론과 사회 전반에 강한 압박이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 문제 중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게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엄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재판 과정과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 사회에 깊은 충격과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와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와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한국의 외교 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형량은 무기징역과 20년형으로 감형돼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신군부가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강경하게 관리하던 당시의 권력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 정화 작업과 숙정의 바람. 신군부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 척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7월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이 진행되어 수많은 공직자가 강제 해직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공직 사회의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사회와 일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0년 여름, 사람들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정책과 변화,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뒤섞인 일상을 마주했습니다. 억압 속의 규제와 변화와 거리 풍경. 1980년 여름의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침체돼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은 계속 유지됐고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군부 통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전반에는 질서와 규제가 강조됐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거리 풍경 역시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서울 명동과 종로, 그리고 지방의 중심거리에는 군인과 전경의 모습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자취를 감췄고 신문과 방송의 내용도 한층 단조로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사회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깔려있던 시기였습니다. 과외 전면 금지 조치. 7월 30일 정부는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사설 과외와 개인교습 전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교육 정상화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조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서 과외 금지는 곧바로 생활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단속반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과외가 늘어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 9월 5일 문교부는 대학 교육 개편의 일환으로 졸업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대신 일정한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을 제한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학점과 성적 관리에 대한 압박이 커졌고 캠퍼스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교육 제도를 통한 사회 관리가 본격화되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컬러 TV 국내 시판. 8월 2일 대한민국에서 컬러 TV가 국내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컬러 방송은 12월 1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흑백 TV 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각 문화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마련됐습니다. 당시 컬러 TV는 가격이 비싸 일부 가정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전자상가와 효인도에 전시된 화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암울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컬러 TV의 등장은 대중에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와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변화. 한편 도시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9월 23일 서울 노량진 6교가 준공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격변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도시 기능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당시 자가용은 어땠을까요? 자동차는 지금처럼 흔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차 한 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가정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승용차는 현대 포니였습니다. 1975년 출시된 포니는 국산 최초의 고유 모델 승용차로 80년에도 대표적인 국민차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 가정의 성취와 가족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도심에서는 포니 택시가 거리를 오갔고 지방에서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포니에 올라타 나들이를 떠나는 모습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차된 포니 한 대는 당시 거리 풍경을 대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 브리사 같은 소형차는
영업용이나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됐고, 토요타 코로나는 관공서나 회사 간부들이 타는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외제차는 극히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었고, 자동차는 여전히 귀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문화뉴스입니다. 이 시기 유명했던 배우와 작품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영화와 TV 속 배우들에게 잠시 시선을 맡겼습니다. 스크린 속 인물들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였습니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안성기가 꾸준한 신뢰를 받는 배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성일은 여전히 당대 최고의 스타로 중년 남성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어갔고, 함영중은 액션과 멜로를 넘나드는 주연 배우로 젊은 관객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자 배우 가운데서는 윤정이가 지적이고 단아한 멜로의 대표 얼굴이었고, 정윤희는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로 당시 패션과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극장가에서는 바람 불어 좋은 날, 최후의 증인, 창밖의 여자 같은 작품들이 상영되며 화려함보다는 시대의 공기와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낸 영화로 기억됐습니다. 해외 영화도 큰 화제였습니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의 해리슨 포드는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고, 잭 니콜슨은 샤이닝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분노의 주먹은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브룩 실즈의 블루 라군은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외국 배우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외화 속 워너비로 기억되었습니다. 잡지와 포스터, 외화 기사 속에서 접한 그녀의 모습은 당시 남성들에게 조용한 동경의 대상이었고, 피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와 함께 책받침 여신 또는 세계 3대 미녀로 불리던 해외 스타 트로이카의 핵심이었습니다. 브룩 실즈의 사진이 인쇄된 브로마이드를 소지하는 것은 당시 청소년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기 영화와 배우들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7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제29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열린 대형 국제 미인대회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국제 행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 미인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국내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긴장된 시기였지만 화려한 무대와 세계 각국 참가자들의 모습은 일상에 지친 대중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고, 서울이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80년의 한국 경제는 53년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최악의 해였습니다.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와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었고, 물가는 불안정했으며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신군부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미래 산업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7월 1일 국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기업인 삼보컴퓨터가 설립되며 한국 IT 산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9월 16일에는 금성사가 태국과 TV 생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입니다. 80년 7월 19일 소련 모스크바에서 제22회 하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반쪽 올림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서독, 일본 등 약 67개국이 전년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마저 냉전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된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으로 아쉬움 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8월 11일 수영선수 조호련이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며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호련 선수는 1970년대 아시아 수영계를 제패하며 아시아의 물개로 불렸던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습니다. 70년과 7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조호련 선수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출전이 좌절되었고 선수로서의 아쉬움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극한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8월 11일 새벽 6시 27분 부산 다대포를 출발하여 같은 날 저녁 7시 42분 대마도 서쪽 히타카스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약 50km의 거리를 13시간 15분 만에 완영하며 대한해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로 불리던 국가적인 영웅의 쾌거는 혼란스러웠던 사회에 잠시나마 국민적인 자부심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뉴스입니다. 80년 9월 22일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경 분쟁과 이란 혁명 이후의 지역 긴장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곧 국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장기전으로 번졌고 중동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석유 시장에 큰 불안을 가져왔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98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대한민국은 억압과 통제, 그리고 불안이 일상에 스며든 시간이었습니다. 군부 권력은 제도적으로 굳어졌고 언론과 정치적 자유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컬러 TV의 등장, 새로운 산업의 태동, 그리고 한 스포츠 영웅의 도전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분명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 격동의 여름은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